밤에 듣는 조선 야담. 강원도 깊은 산자락, 겹겹이 안개가 물결치듯 흐르는 골짜기에 7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지요. 그곳은 사람의 발길도 드물어 이름 없이 불리는 산촌이었는데 그 7집안 모두가 약초를 캐어 생계를 잇는 채약꾼 집안이었습니다. 봄이면 더덕이요, 여름엔 지치, 가을엔 산삼까지 세월 따라 나고 지는 산속 보물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중 한 사람, 이름이 진석이라 불리는 사내는 어쩐 일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남들은 칡뿌리를 캐도 굵은 놈이요, 하늘지기도 뽑아내면 귀한 약초였건만 진석이 손 떼면 어찌 된 일인지 시든 풀이나 잡초뿐이었죠. 진석이 자네 오늘도 헛걸음 했는가 보이? 동네 사람들이 주막 앞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 돌리며 희죽희죽 웃으면 진석은 헛웃음 한번 띄고는 가벼운 망태기만 메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석이 그리 한가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산을 타고 물을 길고 마당을 쓸며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사람들은 조용히 참 착한 사람이지 하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헌데 정작 진석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살아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건 혹 내가 신께 공을 덜 들인 까닭은 아닐까? 이 생각이 하루 이틀,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떠나지 않자 마침내 진석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란 곳 백일산제, 100일 동안 산신령께 제를 올리는 기도였지요. 진석은 자그마한 솥단지를 들고 절에 오르듯 조용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꺾지 않고 물 한 모금도 정결히 마시며 시작한 그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그날부터였지요. 진석은 날마다 해 뜨기 전 산으로 올라가 허리를 굽혀 절하고 손수 물을 길어 정화수 올리고 한 그릇의 밥을 조용히 올렸습니다. 산신이시여, 이 미련한 놈의 간절한 기도를 부디 들어주소서. 그는 그 어떤 날에도 빠짐없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도, 강한 태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진석은 흐트러짐 없이 절하고 또 절했지요. 몸은 점점 여이고 옷은 해졌으나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맑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허긴 저리 독한 사람도 드물지. 계절이 바뀌고 들판에 단풍이 들어올 무렵 기도가 100일째 되는 날 저녁, 진석은 산중턱 바위 아래서 몸을 움츠리고 앉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안개 사이로 하얀 수염이 가슴께까지 내려온 백발의 선인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옷은 흰도포요, 허리에는 푸른 비단띠를 맨 그 선인은 고요히 진석을 내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너 참 간절하구나. 지금 이 골짜기 너머의 봉우리에 옛 사람들도 간 적이 있으나 헛되이 돌아간 자리가 있다. 그 아래 사람 키 서너 길은 좋게 넘는 깊은 굴이 있으니 그 속에는 산삼이 부지기수로 자라고 있다. 진석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허나 그 굴은 험하고 깊어 외로운 자는 오르지 못하니 조심히 오르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 한생에 더는 굶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마친 선인은 구름에 쌓여 바람처럼 사라졌고 진석은 흠칫 놀라 눈을 떴으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석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몸을 정갈히 씻고 아침이 오기 전 모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망태기에 새 호미를 넣고 조용히 산을 향해 나섰지요. 몸은 가벼웠고 마음은 맑았습니다. 어쩐지 그날따라 산길마저 그리 험하지 않게 느껴졌지요. 그런데 봉우리 근처에 다다랐을 즈음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석이, 자네 거기 어딜 가는가? 고개를 돌려보니 마을에서 함께 약을 캐던 약초꾼 두 놈이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었죠. 허리춤에 망태기, 손에는 호미를 든 채였습니다. 이런 길로 아침부터 다니는 걸 보니 뭔가 좋은 약줄기라도 있는 모양이지. 하하, 우리도 같이 가세. 진석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본래 이 길은 홀로 가기로 했던 터라 뜻밖의 동행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나 선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굴은 험하고 깊어 외로운 자는 이를 얻지 못하니라 했던 말이지요. 그래, 같이 가지. 대신 내가 가자는 곳까진 따라오되 거기선 내 말대로만 해줘. 진석의 말에 두 사람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셋은 함께 봉우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석은 그곳을 찾아냈지요. 선인의 말대로 나무와 풀로 가려진 깊고 어두운 굴, 그 입구를 말이지요. 굴 앞에 선 진석은 두 동료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내려가야 하네. 자네들은 저기 칡덩굴을 끊어다 줄을 만들어주게. 내가 산삼을 캐서 밑에서 넘겨주면 그걸 자네들이 받으시게. 그리고 마지막엔 줄을 내려줘야 하네. 두 사람은 잠시 머뭇했지만 고칠을 자르고 줄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은 허리에 줄을 묶고 깊고 검은 굴 속으로 조심스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도 들지 않는 그곳은 어둡고 습기 찬 기운이 진하게 감돌았지요. 발을 디딜 때마다 푹 꺼지는 땅. 손끝엔 미세한 흙먼지와 뿌리들이 닿았습니다. 굴 깊숙한 곳, 한켠엔 송진 냄새가 스며든 고목뿌리가 잔뜩 얽혀 있었고 돌무더기 사이로 수분 가득한 검푸른 이끼가 덮여 있었죠. 그 속에서 첫 번째 산삼이 진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두께만 한 노란 몸체에 뿌리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고 줄기 끝엔 붉은 열매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진석은 감탄을 삼키며 호미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지요. 참으로 귀한 놈이로구나. 산신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어. 진석은 그 귀한 산삼을 조심조심 포에 싸고 줄에 묶어 위로 보냈습니다. 위에선 동료들이 그것을 받아 올리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 둘, 셋 차례차례 깊은 굴 속에서 산삼을 캤고 그때마다 위로 넘겼습니다. 뿌리가 5가닥인 것도 있었고 수염이 길게 자란 것처럼 생긴 것도 있었죠. 그 수가 열을 넘기자 진석의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2번째 산삼을 캔 후 진석은 위를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줄 좀 내려주게. 이제 올라가야겠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2번을 불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굴 속은 갑자기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진석은 직감했지요.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그간 캐낸 산삼이 욕심을 자극했을 터.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찬 기운이 흘렀고 손에 든 호미마저 무겁게 느껴졌죠. 위를 향한 길은 까마득히 멀었고 손은 맨벽을 짚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허허, 이놈들. 산삼 몇 뿌리에 사람 하나 죽이려는구나. 진석은 굴벽에 등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절망이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기 시작했지요. 굴 속의 공기는 어느새 더 차갑고 축축해졌습니다. 진석은 두 팔을 웅크린 채 돌벽에 기대앉아 이따금씩 입김을 불며 기척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줄 좀 내려다오. 이젠 됐으니 나도 올라가야지 않겠는가? 한참을 기다려도 여전히 정적뿐이었지요. 바스락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진석은 바닥을 두드리며 소리를 내보기도 했지만 그 깊고 좁은 공간은 그의 목소리를 삼키고 말았지요.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 서서히 식으며 오한이 돌았고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이 그를 괴롭혔지요.
순간 손에 쥐고 있는 산삼 한 뿌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석은 이마를 돌벽에 대고 조용히 읊조렸지요. 먹을 것이라곤 이것뿐인가? 산신이시오. 제가 어찌 이리 허망하게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스르륵 소리를 내며 굴속 깊은 곳에서 움직였습니다. 바람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또렷한 기척이었지요. 바닥을 기어오는 소리.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진석은 돌을 움켜쥐고 기운 없는 손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요. 눈앞의 어둠 속에서 서서히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뱀과도 같았지요. 정확히는 사람의 허리만큼 굵고 길이는 장정 두레키는 너끈이 되어 보일 만큼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몸엔 희미한 노란 줄무늬가 번져 있었고 붉은 혓바닥이 이따금씩 빠져나왔다 들어갔지요. 헛것이냐? 아니면 진짜 산신령이라도 된단 말이냐? 진석은 한 귀퉁이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입을 꾹 다문 채 그 생물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구렁이는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굴 안쪽 한 구석에 돌무더기 쪽으로 갔지요. 그리고는 돌의 혀를 몇 차례 날름거리고는 몸을 뉘이며 굴 깊숙이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진석은 속으로 되뇌었지요. 저 돌, 방금 입을 씻은 건가? 그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끌리듯 진석은 자신도 그 돌에 입을 살짝 댔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배가 고프던 느낌이 가셨지요. 온몸을 휘감던 허기와 한기가 마치 봄날 햇살처럼 서서히 물러났습니다. 이건 산신께서 날 버리지 않으신 거구나. 진석은 구렁이가 사라진 돌무더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지요. 입을 대었던 그 돌덩이의 기운은 이상하리만큼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했고 허기뿐 아니라 몸의 냉기도 서서히 가시어가는 것이었죠. 이튿날 저녁 무렵 굴안이 점차 어두워질 무렵 또다시 그 낯선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바닥을 타고 흐르는 묵직한 마찰음, 돌 부스러기가 살짝살짝 밀려나는 소리, 그리고 그 거대한 노란 구렁이가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한결 느긋하고 유유한 태도였지요. 진석을 향해 다가온 구렁이는 조용히 그의 앞을 지나 굴 안쪽을 몇 바퀴 돌더니 다시 그 돌무더기 앞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날름이며 다시 그 돌의 입을 비볐지요. 진석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신령을 대하듯 말입니다. 그 구렁이는 마치 여기다 하고 가리키듯 몇 번 돌에 몸을 부딪혔다가 이내 사라졌지요. 진석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다시 그 돌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기묘한 포만감과 따뜻한 기운이 입가에서부터 퍼져나왔지요. 허허, 참으로 신기한 돌이네. 그날 이후로 진석은 매일같이 그 돌에서 기운을 얻었고 구렁이는 해질 무렵이면 굴러 들어와 그의 곁을 한 바퀴 돌며 사라지곤 했습니다. 진석은 그 존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지요. 대답이 없더라도 그저 사람을 마주하듯. 오늘은 내가 늦었구나. 나는 괜찮다. 허기야 익숙하고 산신이 내 몸을 빌려 내게 기회를 주신 거겠지. 한겨울이 다가올 무렵 굴 속엔 찬 기운이 가득했으나 진석의 몸은 떨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 않았고 병도 들지 않았습니다. 산삼도 캐지 않았지만 그는 그 신령한 존재와 돌 하나 덕분에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얼었던 흙이 녹고 굴 바깥에서도 이끼 냄새가 풍겨오는 이른 봄. 그 노란 구렁이는 다시금 굴로 들어와 이번엔 진석 곁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진석은 조용히 구렁이의 몸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지요. 그대가 길을 열어주시는가? 구렁이는 고개를 살짝 들고는 천천히 몸을
굴입구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를 따르라는 듯이 진석은 그 거대한 몸뚱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죽으나 사나 이 몸뚱이나 따라가 보자. 진석은 망태기에 산삼 한 뿌리와 호미를 넣고 노랑 구렁이의 굵은 허리를 두 팔로 감싼 채 조용히 숨을 죽였지요. 구렁이의 몸은 따뜻했는데 긴 겨울 내내 몸 안에 간직했던 온기가 진석의 손바닥을 타고 번져 들어왔습니다. 자, 어디든 데려다 주어라. 하늘이 허락한 길이라면 따라가마. 구렁이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뱀의 몸통이 한꺼풀 한꺼풀 바위를 짚으며 굴벽을 타고 기어오르니 진석도 그 몸을 붙잡고 함께 올라갔지요. 발을 디딜 곳도 없고 손잡을 틈도 없는 벽이었지만 구렁이의 몸은 마치 하나의 사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에서 솟은 산맥 같았고 신의 뜻을 품은 생명줄 같았지요. 위로 굴벽을 따라 오르며 진석은 온갖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 배신당했다는 분노,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구렁이에 대한 경외. 한참을 오르던 중 갑자기 구렁이의 몸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가 뚫고 들어왔지요. 바로 굴의 입구였습니다. 구렁이는 입구까지 몸을 길게 뻗어 마치 다리처럼 진석을 받쳐주었지요. 진석은 뱀의 몸통을 짚고 마지막 힘을 다해 바깥으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았어. 바깥 세상은 아직 이른 봄의 기운이 완연했지요.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진석은 그것마저 반가웠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햇빛이 마침내 그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으니까요. 뒤를 돌아보니 구렁이는 이미 굴 속으로 몸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살짝 들어 진석을 바라보더니 소리 없이 땅 밑으로 사라졌죠. 진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이시여, 이 미천한 자를 살려주시고 이 구렁이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 절절한 기도가 바람을 타고 산자락으로 퍼져나갔지요. 산에서 내려온 진석은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마을의 소문을 먼저 살펴야 했기 때문이지요. 허름한 행색으로 마을 입구의 주막에 들른 그는 주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봐요, 술 한 잔만 주시오. 목이 말라 죽겠소. 주모는 진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지요. 돈은 있소. 요즘 거렁뱅이가 넘쳐나서 말이오. 진석은 씁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야, 술을 마셔야 낼 수 있는 법이지 않소. 그깟 술 한 잔이 목숨값이 될 수도 있는 법이오. 이 말에 주모는 흥미가 생긴 듯 거칠게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넸지요. 진석은 단숨에 들이키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약초꾼 아무개들이 산삼을 캤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게 사실이오? 주모는 눈을 번득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실이고 말고요. 작년 가을에 새 놈이 같이 약해로 나갔다가 둘은 산삼을 캐왔다고 돌아왔고 하나는 죽었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그 둘이 산삼 판 돈으로 논 다 사고 집도 새로 짓고 지금은 장터서 대감처럼 돌아다닌다오. 진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엔 억울함도 분노도 허탈함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놈들이 산삼을 전부 가져갔구먼. 날 죽었다고 하고선 주모는 잔을 다시 채우며 투덜거렸지요. 그 죽은 놈이 불쌍했지요. 산삼을 캐다 죽었다나 시체도 못 찾았다고 하더이다. 진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잔을 비웠지요. 그리곤 진석은 마침내 집으로 갔습니다. 살인문은 닫혀 있었고 앞마당엔 겨운에 쌓인 나뭇가지와 낙엽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담장을 타고 자란 칡넝쿨이 초가 지붕을 덮고 있었고 낡은 문짝은
바람결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누구 없어?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곧 조심스레 문이 삐걱 열리며 얼굴이 헬쑥하게 변한 중년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다름 아닌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은 문간에 선 진석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제야 입을 틀어막으며 흐느꼈지요. 아이고, 살아 돌아왔단 말이오. 이게 무슨 일이래요? 뒤이어 어린 두 자식도 튀어나왔습니다. 큰아이는 아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머뭇댔고 작은 아이는 어미의 뒤에 숨었지요. 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늦었소. 죽은 줄 알았을게요. 나도 죽을 뻔했소. 아내는 그 말을 듣자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자식들도 마침내 아비인 걸 알아보고는 매달려 함께 울었지요. 진석은 가족들과 함께 방 안에 들었습니다. 방 안은 쓸쓸하고 살림살이는 더 초라해져 있었죠. 아내는 그동안의 일을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 따라 나선 두 놈이 산삼을 캐고 돌아왔다 하더이다. 당신은 굴에 빠져 죽었다고. 시체도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몰랐어. 매일매일 당신 제사 지낼 생각만 하고 있었소.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됐소. 난 살아 돌아왔으니. 그리고 여기 산삼 한 뿌리가 있소. 이제부턴 내가 할 일을 하면 될 것이오. 그 말 한마디에 아내와 아이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고통이 풀려가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진석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곁에서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은 고요하되 결심은 굳어졌지죠. 정면으로 맞설 필요는 없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주면 되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는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약초꾼 중 하나인 박 씨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마을의 소문에 밝고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성품으로 평소에도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인물이었지요. 진석은 그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말만 그 두 놈 귀에 들어가게 해주시오. 박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하늘이 도우셨구려. 허나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 씨는 일부러 장터를 돌며 이렇게 말했지요. 어이구, 그 죽었다던 암흑의 제약군 살아 돌아왔대. 진짜래? 그 사람이 마을에 나타났다고 하더이다. 이 말은 순식간에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고 친구를 배신했던 약초꾼들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요. 그날 밤 그 중 한 놈은 곧장 논을 팔아넘기고 살림을 챙겨 야밤에 짐을 꾸렸습니다. 새벽녘에는 마을을 빠져나갔고 다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합니다. 다른 놈은 겁에 질려 문 밖을 나서지도 못하다가 며칠 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산으로 숨어들었다는 말도 있었지요. 진석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란 반드시 칼로 갚는 것이 아니며 진실이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무서운 칼날이 된다는 걸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며칠 뒤 진석은 다시 짐을 꾸렸지요. 오래된 망태기와 호미, 정화수 담은 물병, 손에 익은 것들이었지만 그의 걸음은 새로웠습니다. 아내는 문간에 서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마당 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이젠 염려 말고 기다리시오. 내 멀리 가지 않으리다. 이젠 산삼 판돈도 있겠다. 약초꾼은 그만해도 될 터인데 또 어딜 가시오? 이제부터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초를 캘 것이오. 하늘이 내게 준 은혜를 그리 갚을 것이오. 그렇게 진석은 다시 산을 향했습니다. 바람은 솔잎 사이로 불고 새들은 가지 사이를 날며 노래했지요. 깊은 골짜기를 따라 걷다 보니 진석은 지난날 자신이 기도했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절을 올렸지요. 산신이시여 그간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제야 그는 길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골짜기에서 새롭게 싹튼 어린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지요. 그것은 작고 연약했지만 진석의 눈엔 그 무엇보다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캐지 않고 조용히 옆에 돌멩이를 들어 주변을 덮어주었지요. 다음에 또 오마. 더 잘하거든. 그땐 내가 날 불러주겠지. 진석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도 탓하지 않았지요. 그는 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된 약초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진석은 산과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약초를 캐며 병든 자를 돕고 산신께 정성 들여 제를 올리며 자연과 어우러져 조용히 살았지요. 옛날 옛적 어느 고을 고갯마루를 힘겹게 큰 독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나이 40이 넘도록 아직도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으로 큰 항아리를 지고 팔아 먹고 사는 옹기장수였지요. 오늘도 제너머 김진사 댁에 큰 항아리를 가져다 팔고 올 요량으로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큰 항아리를 지게 해지고 이 높고 가파른 고개를 땀을 뻘뻘 흘리며 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항아리를 지고 가면 김진사 댁에서 항아리 값으로 열량은 줄 것이고 또 혹시나 지난번처럼 마님께서 수고했다며 두냥을 더 주며 식은 밥이라도 한 끼 줄지 모르니 힘들지만 돈 버는 생각에 옹기장수는 힘겹게 고개를 올라갔지요. 그래, 여기 언덕만 넘으면 조금 쉬었다 가자. 아니야, 점심때쯤이라도 당도해야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어? 조금 더 갈 수 있을 때 힘을 내서 다음 언덕에서 쉬자. 아이고, 무겁다. 후유. 드디어 제 꼭대기에 올라선 옹기장수는 항아리 지게를 받쳐놓고 길게 숨을 내쉬며 팔소매로 땀을 닦아냈지요. 그때였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일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더니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어라, 소나기가 몰려오네. 아니나 다를까 곧 장대 같은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옹기장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비를 피할 데를 찾았지만 마땅히 비를 피할 만한 데가 없었지요. 옳지. 항아리를 뒤집었으면 되겠구나. 한참 서성거리던 옹기장수는 싱긋 웃으며 지게에서 항아리를 내리고는 그것을 뒤집어 썼습니다. 허허, 소나기 피하기에는 항아리 속만한 데가 없구나. 커다란 항아리 속은 어둡기는 하지만 아늑한 것이 비를 피하기에는 그만한 데가 없었지요. 굵은 소낙비가 항아리를 때리는 소리는 마치 콩 볶는 소리 마냥 타닥타닥 거렸습니다. 옹기장수는 항아리 안에서 혼자 킬킬거리며 항아리에 등을 기대 앉았는데 볼록한 항아리 속은 등을 기대기에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옹기장수가 가만히 눈을 감으니 어둠 속에서 눈앞에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지요. 곱단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곱단이는 옹기장수가 젊은 시절 사랑하던 이웃집 처녀였습니다.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일이죠. 그 시절 젊은 옹기장수는 이웃집 곱단이와 눈이 맞아 남몰래 둘이서 만나곤 하였습니다.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고운 곱단이와 혼이 나려고 옹기장수는 열심히 돈을 모았지요. 하지만 그 시절 가난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곱단이의 집은 가난한데 형제들만 여럿이라 먹고 살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예쁜 곱단이를 눈여겨보던 고을의 최부자가 곱단이를 첩으로 들이려고 곱단이의 부모에게 접근하였지요. 하루하루 자식 새끼들 끼니 걱정에 힘들어하던 곱단이의 부모는 논면 맞이기에 예쁜 곱단이를 최부자의 첩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옹기를 팔러 갔다 돌아와 이 소식을 들은 옹기장수 총각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다가 그 최부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최부자 집으로 쫓아갔지요. 그러나 한참 달려가던 옹기장수 총각은 갑자기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그 작자를 패 죽이면 나도 관청에 끌려가서 죽고 말 것인데.
그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작자한테 보복을 하자. 옹기장수 총각은 마음을 고쳐먹고 그날부터 옹기짐을 지고 나서면 뒤꿈치에 불이라도 단 듯 내달렸지요. 그때부터 돈을 벌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장롱 안에다 차곡차곡 숨겨놓았습니다. 지금 항아리 속에서도 장롱 속에 그 돈 생각뿐이었지요. 앞으로 3, 4년만 더 부지런히 벌면 장판에 옹기 점포를 내고, 그래서 돈을 벌면 옹기 가마를 사드리고. 옹기장수는 한참 손가락쌤을 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지요. 옹기가마로 옹기를 직접 구워 번 돈으로 기와집을 짓고 수십마지기 전답을 장만하고 부자가 된 옹기장수는 그 사이 예쁜 아내도 맞아들였습니다. 돈이 좋기는 좋구나. 여태 나를 깔보던 녀석들이 모두 상점 만난 종놈들처럼 굽실거리는구먼.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천하에 부러울 게 무엇인가? 부자가 된 옹기장수는 비단 옷에 나귀를 타고 큰 기침을 하며 논두렁밭두렁 고루고루 돌며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소작농들이 농사는 잘 짓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녔지요. 천한 옹기장수라고 나를 깔보던 개똥이네도 내 땅을 부쳐먹고 살고 어릴 적부터 나를 괴롭히던 덕구도 논 한마직이라도 제발 부쳐먹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니 못 이긴 척 그 부탁을 들어주고 옹기장수는 정말 천하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부자가 된 옹기장수는 나귀 등에 앉아 마름들을 앞세우고는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소장료를 받아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동네 마름이 예쁜 처녀를 하나 첩으로 바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옹기장수는 그 옛날 곱다니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던 기억이 떠올라 그 처녀를 첩으로 드리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예쁜 처녀의 얼굴을 보자 그런 생각은 눈 녹듯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 마름에게 관리할 전답을 더 쥐어주니 소문이나 다른 동네 마름은 그보다 더 예쁜 처녀를 바치고 그러다 보니 옹기장수는 어느새 젊고 예쁜 처녀를 4-5명이나 첩으로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살았지요. 옹기장수의 봄마누라는 눈에 쌍심지를 돋우고 앙탈을 부렸지요. 이놈의 여편네가 어디 함부로 질투를 하는 것이야. 질투와 말이 많은 것은 실거의 법도를 위반한 것임을 모르는가? 옹기장수는 아내의 앙탈쯤이야 호통으로 닥달할 수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 고개를 드는 꺼림칙한 생각은 얼른 지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자기가 그랬듯이 첩들한테도 죽자사자 하던 총각 놈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작자들이 언제 몽둥이를 둘러매고 쳐들어올지 모를 일이라는 생각에 잠을 쉬이 이룰 수 없었죠. 옹기장수는 그때부터 집단속을 단단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담장은 누가 쉽게 뛰어넘을까? 전보다 배나 높이 쌓고 대문간에는 송아지만한 개를 여러 마리 묶어 놓았으며 청지기들한테건 머슴들에게건 아무도 집에 들여놓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바깥 출입도 하지 않고 집에만 박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밤중 집안에 있는 개들이 짖기 시작하더니 이내 웅성웅성 큰 소리가 났지요. 옹기장수는 그 소리에 잠이 깨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느닷없이 험상스럽게 생긴 장정들이 앞마당에 서 있는데 손에는 몽둥이며 칼이며 하나씩 쥐고는 씩씩대며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이 옹기장수도마,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놀란 옹기장수가 하인들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어서 저놈들을 내치지 않고 못하고들 있단 말이냐? 놀라 겁먹은 옹기장수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지요. 대체 그 많던 개들도 짖지 않고 대문간 청지기들이며 머슴들도 나타나지 않으니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이 때려 죽일 놈아! 내 놈은 옛날 곱다니를 빼앗긴 일도 생각나지 않더냐? 성난 장정들은 옹기장수에게 다가와서는 사정없이 몽둥이를 휘둘러댔지요. 불이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몽둥이 찜질에 견디다 못한 옹기장수는 발 아래에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고는 그것을 힘껏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쨍그렁 소리와 함께 환한 빛이 내리쬐는데 그 빛에 눈이 부신 옹기장수가 가만히 눈을 떠보니 눈앞에 항아리가 박살이 나 있고 온 세상은 밝은 햇살에 눈이 부셨지요.
어라? 옹기 장수의 손에는 큼직한 돌멩이가 쥐어져 있고 곁에는 박살난 항아리 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 옹기 장수는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을 못하고 멍청한 눈으로 항아리 조각을 보고 있었지요. 그게 꿈이었던가? 꿈을 꿨다면 이를 어쩐단 말인가? 항아리를 깨먹었으니 이제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김진사댁 마님에게 호되게 혼인할 텐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요. 옹기 장수가 항아리를 뒤집어 쓰고 공상에 빠져 잠들었다가 항아리를 깨고 나서야 꿈에서 깨어나다니. 사람들 중에는 이런 공상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옹기 장수처럼 항아리가 깨져야 그 공상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마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옛날 옛적 함경도 어느 고을에 일은 안 하고 꾀만 부리는 건달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일을 하지 않고 새치의 혀만 놀려대며 남의 등을 치고 간을 빼먹고 살았지요. 거기다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술집과 기생집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날건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이 건달놈이 기생집에서 정신없이 놀다 보니 돈이 다 떨어져 그만 쫓겨나고 말았지요. 하는 수 없이 아는 사람을 찾아 돈푼이나 얻어보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술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술집에서 숫장수 박서방을 우연히 보게 되었지요. 건달놈이 가만 보니 박서방이 분명 오늘 장에 숯을 내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을 많이 마셔 술상에 그대로 고꾸라져 있는 게 틀림없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며칠 전 박서방은 하나밖에 없는 형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는데 그 슬픔을 달래려는지 오늘 술을 진탕 마신 게 분명하였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지나치겠습니까? 건달놈이 가만히 박서방을 지켜보다 생각했죠. 저놈에겐 분명 장에서 숯을 판 돈이 있을 거야. 건달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술에 만취한 박서방을 들어다 박서방이 가지고 온 술에 눕히고 소를 몰았습니다. 동구 밖을 벗어날 즈음 건달놈이 슬쩍 박서방의 호주머니를 들추어 보았더니 과연 그 속엔 숯을 판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건달놈은 그 돈을 몽땅 털어서 제호주머니에 쑤셔넣고는 계속해서 수레를 몰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고 나니 서산에 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오리 정도만 가면 박서방의 집에 도착할 테지만 길가에 있는 주막집을 보자 건달은 술을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수레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박서방이 깨어날까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박서방이 꿈쩍도 하지 않아 몸을 만져보니 몸은 차갑고 장작대기처럼 뻣뻣했습니다. 깜짝 놀란 건달은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며 달아나려 했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말뚝처럼 우두커니 서서 눈알을 굴리던 건달은 문득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안간힘을 써서 시체를 끌어다 주막집 대문 옆 울타리에 기대어 세워놓고는 대문을 요란스레 두드렸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 일찍 문을 닫아 걸고 자리에 누웠던 주막 주인은 일어나지도 않은 채 술을 안 판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건달은 더욱 요란하게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라! 문 열어! 아무도 없느냐? 시끄럽게 문을 두들기며 욕을 퍼부어대는 소리에 주막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몽둥이 하나를 손에 쥐고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오밤중에 어떤 연병할 놈이 남의 집 대문을 걷어차고 지랄이야? 주막 주인이 씩씩거리며 나오는 소리를 듣자 건달은 멀찌감치 으슥한 구석에 숨어 주막 주인을 지켜봤습니다. 주막 주인이 거칠게 문을 차며 나와보니 웬 사내가 울타리에 머리를 쳐박고 서 있길래 다짜고짜 몽둥이로 사내의 엉덩이를 후려갈겼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나무토막 넘어가듯 퍽하고 쓰러지는데 주막 주인은 발길질까지 해댔지요. 이놈이 술을 마셨으면 곱게 집에 들어가 잠이나 잘 것이지. 어디서 행패질이야? 화가 난 주막 주인은 쓰러진 사내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꿈쩍도 않고 쓰러져 있는 사내가 이상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래 주막 주인이 가만히 사내의 곁으로 가서 보니
숫장수 박서방이 아니겠습니까? 이보게 정신 좀 차려보게. 박서방의 몸은 서늘하고 숨도 쉬질 않았습니다. 놀란 주막주인은 자기가 죽인 줄로만 알고 어쩔 줄 몰라 했지요.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았나 사방을 둘러보는데 문 앞에 빈수레만 서 있었습니다. 주막주인은 벌벌 떨며 시체를 집 안으로 들여다 놓았지요. 이때 으슥한 구석에 숨어서 이를 훔쳐보던 건달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놈이 살인죄를 졌으니 이제 내 손 안에 든 돈주머니겠다. 돈이 딸릴 때면 언제든지 얻었으면 되겠군. 게다가 박서방의 형 장사도 며칠 전 지냈으니 이제 고년한테 버젓이 찾아가도 누가 뭘 할 일이 있나. 이게 바로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어. 하하. 건달은 어깨춤이 절로 나서 그 길로 죽은 박서방의 형수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이 건달놈은 박서방의 형수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죠. 박서방의 형수는 원래가 바람이 날대로 난 여자이니 이 건달놈과도 붙어먹은 게 뭐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한편 박서방의 시신을 주막 안으로 끌고 들어간 주막주인은 난감했지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지? 색시 같은 호라비 박서방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소리칠 사람이 아닌데. 주막주인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하기만 하였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이 그깟 매 한 대에 죽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죽었으니 집에다 알려야만 했지요. 그런데 박서방은 호라비이고 그의 형은 죽어 어제 장사를 지냈고 그의 형수는 바람이 날대로 난 여자이다 보니 부득불 관가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주막주인은 이웃집 사람들을 불러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관가로 보내곤 친구들과 함께 죽은 박서방의 시체를 윗방 칠성판 위에다 올려놓고 정주간에서 노름판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노름에 정신을 팔 때쯤에 관가에 갔던 사람이 돌아와 관가의 말을 전하기를 오늘은 밤이 깊어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시체를 검사하겠으니 시체를 건드리지 말고 잘 지키라고 했다 전하였지요. 그렇지 않아도 칠성판에 모셔놓았으니 우리 술이나 한잔하세. 그런데 심부름을 갔다 온 사람이 그 말에 윗방을 슬쩍 보니 시체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칠성판이 비어 있는데 도대체 시체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놀란 주막 주인이 윗방을 올려다보니 정말 시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온 집안을 뒤져도 시체가 사라지고 없으니. 그 녀석이 술김에 자네에게 욕을 하고서는 막상 자네를 보니 무안해서 죽은 척을 했던 모양일세. 아니야. 이제 생각해보니 박서방이 며칠 전 제 형을 묻고 나서 슬픔을 달래려고 못 먹는 술을 마시고 골아떨어진 걸 자네가 죽은 줄 알고 들여다 놓았는데 술이 깬 후 부끄러워 슬그머니 돌아간 게 아닐까? 그나저나 천만다행일세.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집으로 제대로 갔는지 내 얼른 가보고 오겠네. 거긴 뭐하러 가? 남 창피해서 죽는 꼴 보려고 그러나? 그만두게. 그러자 관가에 심부름을 갔던 사람이 뒤통수를 극적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공연히 사람이 죽었다고 관가에 알려놔서 이거 낭패로군. 날이 밝으면 시체를 검사하러 올 텐데 거짓말한 죄로 적어도 곤장 10대씩은 얻어맞게 생겼네. 허허 참 일이 묘하게 돌아가는군. 볼기짝도 내가 맞고 돈도 내가 댈 터이니 염려 말게. 주막 주인의 말에 며칠 전 박서방 형의 장례식에 참가했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연히 볼기를 맞을 게 뭐 있나. 그리고 관가에다 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술이나 사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기왕 사람이 죽었다고 관가에 알려놨으니 꽝 대신 닭이라고 며칠 전 장사 지낸 박서방 형의 시체를 파다가 칠성판 위에 갖다 놓자는 말일세.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 이리하여 장정 5사람이 북망산에 올라가서 박서방 형의 시체를 파다가 칠성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먼동이 훤히 터올랐지요. 모두가 한 잔씩 마시고 자리에 누워 눈을 붙이려는데 관가에서 형방과 나졸들이 법의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방망이에 얻어맞아 죽었다는 사람의 시체가 빼빼 말라있자 법의는 하도 이상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시체를 훑어보더니 숨구멍에 박힌 큰 못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빼냈습니다. 그걸 본 술집 주인과 장정들의 눈이 일제히 뒤집혔지요. 형방은 주막 주인과 장정들을 모두 묶어놓고 문초를 했습니다. 상황이 그쯤 되자 주막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서방의 집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
젊은 여인네가 있습니다. 여봐라. 주막 주인을 데리고 가서 그녀를 잡아오되 그 집에 다른 놈이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함께 잡아오도록 해라. 그리고 술에 취했던 그 박서방도 잡아오너라. 형방의 분부를 받고 달려갔던 나졸들이 한참이 지나서 여인과 함께 난데없는 건달을 잡아왔습니다. 이놈이 술에 취했던 박서방이냐? 형방이 건달을 가리키며 나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올시다. 시퍼런 대낮에 저 계집과 한 이불 속에 있기에 잡아왔나이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전연을 엎어놓고 이실직고 할 때까지 곤장을 쳐라. 내 인연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거들랑 모든 사실을 낱낱이 아뢰어라. 그런데 어찌나 지독한 여자인지 매를 맞으면서도 입방아를 찧어대더니 나중에는 대들기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곤장을 치십니까? 억울합니다. 내 몸에 달린 걸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는데 그것도 곤장을 맞을 죄가 된답니까? 인연, 그래도 바른 대로 대지 못할까? 어찌하여 내 남편을 죽였느냐? 아이고 맙소사. 지아비를 죽일 환양년이 이 세상 천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바로 내년이지. 누구겠느냐? 무슨 근거로 그다지도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십니까? 정 믿지 못하시겠다면 묻어놓은 시체라도 파다가 검사를 해보시지요. 그래도 인연이 시침을 떼고 입을 나불거리다니. 내가 시키지 않아도 시체는 이미 윗방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시체의 숨구멍에서